자, 이번 시간에는 별표 25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이라는 것은 뭐 제조가공시설, 즉석 판매, 음식점 전부 다 이 시설 기준이 거의 일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데, 여기 한번 특히나 우리는 이 집단급식소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다면은 이제 조리장입니다. 이 우리가 작업하는 그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새로이 건축한다든가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전에 지어져 있는 조리장과 같은 경우에는 잘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부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냐? 음식점, 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또 그 다음에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밖에서 이 조리하는 것을 투명한 구조로 함으로 해서 안에서 조리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어떤 그 위생 수칙을, 작업장의 어떤 위생 관리라든가 개인 위생 수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준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으라고 아예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만 병원이 학교가 제외되는 거죠. 병원이나 학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결국은 집단 산업체라든가 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뭐 어린이들 뭐 이런 경우에는 집단급식 시설 기준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를 해야 한다. 이게 배수로가 이렇게 있으면 배수로에 트렌치라든가 덮개를 설치해서 아래 그 배수로로 내려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뭐 위생해충 쥐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겠고, 냄새도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것도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덮개를 꼭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통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덮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쓰레기통은 말 그대로 더러운 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걸 버리는 부분들은 덮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위생상의 그 유해 물질과 같은 것들이 이행된다든가 그런 걸 좀 막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보기에도 흉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유해한 물질들, 어떤 위생상에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 차단하기 위해서 덮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리장 안에는 취급한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 폐기물 용기, 그 폐기물 용기는 쓰레기통, 그죠?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를 해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뚜껑이 있도록 만들어라. 뚜껑을 덮어라. 그 다음에 내수성 재질, 세척이 가능한 내수성 재질 같은 걸로 해서 스테인리스라든가 알루미늄, 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설 기준. 그 다음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인 또는 전기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 특히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을 이어야 한다를 갖춰야 돼가지고, 조리장에는 이렇게 자외선 혹은 전기 살균 소독기, 열탕 세척 소독, 우리 식기 세척기 같은 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조리할 적에 조리 인원에 맞게끔 100명이면 100명, 뭐 1000명씩이면 1000명, 그만큼 자연적 조리장의 규모도 클 거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증기라든가 뜨거운 열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환기량이 충분한 그런 환기 배출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 환기가 안 된다면은 모터를 사용해서 빨아낼 수 있는,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식품동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라 했죠. 그래서 냉장, 그냥 거의 뭐 식품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냉장을 좀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냉동시설을 또 갖추고, 냉동 뭐 상온에 있는 뭐 어떤 상온 보관 창고도 또 물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으로 내수성 재질이고 식기가 쉬워야 되고, 열탕, 전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이나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위생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냉장, 냉동시설 및 가열 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그 기계, 그죠? 계기를 설치해야 되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데는 온도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와 같은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리장에는 쥐라든가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잘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방충, 방역 이런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하수를 먹는 경우에는 이렇게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하수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 시설, 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위치하여야 한다. 늘 하는 얘기들이죠, 그죠? 뭐 제조 가공 시설에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창고 등의 보관 시설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창고에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 시설도 갖추고,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되는 음식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 냉동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자체 내에 급식소 내에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냉동고가 있다면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아마 다시 되돌아갔는데 되돌아가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식품위생 분야의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요거 세 번째 하는데 녹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건강 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칙은 제정은 만들어지기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것은 이제 2018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면은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그 건강진단 규칙을 만들었나 했을 때에 식품위생법 제40조의 1사항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규정을 했고, 요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 항목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가 별표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보건소라든가 종합병원 또는 뭐 병의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실제적으로 이 어떤 건강진단서 발급 작업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 그 기간을 놓쳤어도 유예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발급기관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만약에 건강진단을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네 의원을 가라고 이제 안내, 어떤 안내 뭐라 그럴까요? 쪽지라 그럴까요? 그런 안내문을 주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받게 했었는데, 실제 올해 건강진단에 대한 것들은
체계가 좀 많이 무너져 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고, 일단은 건강진단은 실시가 돼야 되는 거. 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됐다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고, 또 그다음 진료 기록부 등을 기록 보존을 해야 된다. 그다음 보건소에서 요거 건강진단 받는 사람은 수수료로 3,000원을 내야 된다. 그전에는 1,500원인데 지금 3,000원으로 올라있는 것도 다 개정 안에 들어갔겠죠, 그죠? 이 별표에 본다면은 건강진단 항목이 있습니다. 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이 항목에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 이건 제외하고 식품 첨가물을 채취한다든가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종업원을 중에서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이 종업원들 중에서도 만약에 뭐 작업장 내에 뭐 가공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조리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 보건증이라는 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이제 하나인데, 이 장티푸스, 그 다음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시병이나 나병 같은 거, 세균성 피부질환,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건강진단 항목에서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단받고 여기에 적합한 어떤 적합 진단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횟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학교 급식은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유령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걸렸다든가 성매개 감염병과 같은 건강진단 규칙은 별도로 이제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있네요.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건강진단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이렇게 3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몇 항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영업소 여성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매독 검사를 6개월을 한다든가, HIV 여기 아마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걸 거예요, 검사. 그 밖에 성매개 감염병 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적계급은 유흥적계급이니까 그죠? 3개월, 6개월, 3개월. 안마사 등에 관한 안마시술소 여성 종업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뭐 이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각각 이렇게 6개월, 뭐 3개월, 6개월, 3개월이 되는데, 청소년이 제일 좀 이렇게 6개월로 되겠고, 그래서 이런 매독 검사라든가 에이즈 검사와 같은 것들을 꼭 진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제정은 96년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쭉 돼가지고 보건사회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식약청의 고시 기준으로 쭉 나갔는데, 개정이 최근에는 2020년 3월 11일 날까지 이제 고시가 쭉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헬스백 인증 기준입니다. 식품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죠, 그죠? 근데 이 식품에다가 요즘은 축산물까지 들러붙여 버려가지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 이거는 뭐 워낙에 강조를 많이 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이건 해썹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모법이죠. 제48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로
68조 2까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의 적용이나 운영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서 제9조 4까지 또 같은 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 8까지에 따르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정기준의 적용이라든가 운영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식품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의는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자드 위해조, 어널리시스 분석이죠, 앤드 크리티컬 위기죠, 컨트롤 조정한다 포인트. 그래서 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게 관리하고 분석한다는 뜻으로 해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고 한국 그냥 HACCP 혹은 해썹 우리 한국말로는 사실 되게 좀 웃기는 게 이게 해썹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그냥 어떤 자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습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참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해썹이라면 사람들이 다 알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과 축산물위생법에 따라서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서 식품, 축산물의 원료관리, 제조, 조리, 선별, 처리 이런 모든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을 하고 그죠. 위해한 물질이 식품이나 축산물에 섞이거나 혹은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했는데 지금 축산물이 같이 돌아버리니까 이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해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그래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고 여기에서 이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데하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정을 해주는 데에서 식품 안전관리 인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발전되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자드라는 것은 위에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일어났죠.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판매 등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 데서 이 위해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축산물에 대한 위해 요소를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위해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 요소라는 것은 해자드 어널리시스 위험이잖아요. 분석하는 거. 위해 요소를 분석하다. 식품하고 축산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소하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돼지고기 찌개를 하는데 돼지고기 찌개를 할 적에 돼지고기를 끓일 때 끓이는 온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돼지고기 자체 내에 있는 어떤 그 생물학 미생물들이 제대로 사멸되지 않으면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충에도 걸리겠지만도 여기 따르는 어떤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오이로출 이런 것들이 햄버거 패티와 같은 경우라면은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살아서 사람한테 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햄버거 패티에 그럼 뭐가 위해한가 봤을 때 물론 빵인 경우라면은 빵의 구는 온도라든가 포장되기 전에 어떤 금속 검출이라든가 이런 금속 물질들이 나온다든가 또 비닐 조각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 햄버거 패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대로 가열하는 온도가 조리할 때 가열하는 온도가 중심 온도가 75도가
되어서 1분 이상 되지 않으면 거기 미생물이 살아있다. 이러한 그 위에 어디에 위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식품별로 쫙 펼쳐놓고는 하게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빵에는 어떠한 위해 요소가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는가, 토마토, 뭐 양파, 토마토, 양파 이런 것들의 뭐 세척 기준이 그죠. 뭐 한 번 씻어가 그냥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뭐 3번 정도 양상추를 세척을 한다든가, 뭐 양파도 마찬가지겠고, 그 올리는 드레싱과 같은 것들은 가공식품이 해석을 받은 걸 뭐 쓴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 내에서 만든다면은 만드는 원료에서 어떤 화학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햄버거 패티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종류의 식품 원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신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들이 위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패티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양념류라든가 시즈닝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중금속 같은 데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일이 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해 요소가 어디쯤에 있으니까 요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게 요 중요 관리점이고, 일단 위해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떡을 찔 적에도 떡을 맛있게 물론 찌는 것도 있지만, 떡을 쪄가지고 뭐 화돼서 맛있다는데 그 떡을 충분히 찌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위해와 같은 걸 제어할 수가 없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 관리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요 위해 요소를 좀 제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중요 관리점이라는 것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조정하는 아주 이게 뭐 크리티컬 위기 이런 뜻이 되는데, 중요한 어떤 조절점. 이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해서 식품이나 축산물, 예전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데 지금은 축산물이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죠? 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서 그 해당 당해 식품이나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나 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이라는 것은 이 중요 관리점을 위해 요소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허용 범위 내에서 즉 일반 세균수가 100마리 이하만 안 되는데 이하면 되는데 이 이상이면 안 된다면 그 이하로 어떻게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중요 관리점에 설치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서 수행하는 1년에 계획된 관찰이나 설정한 행위를 말하고, 개선은 모니터링 해가지고 잘 못되면 또 개선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한다는